히로코스 감독님의 작품을 제가 워낙 좋아해서 이번에 이 작품이 나와서 사실은 지난주에 개봉을 했고요. 지금 한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0,000명 정도 보셨더라고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관객이고, 제가 이제 딱 세팅 영화계에서 50주 차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1년이 52주잖아요. 그 여름 성수기보다 더 큰 시장이 이제 50주, 51주, 52주. 제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말에 영화도 보러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영화도 굉장히 큰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고 그런 시기에 이 영화가 좀 더 많은 관객분들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다못해 스타워즈가 이번 주에 거의 막을 내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메가박스 MX관에서 밀렸다는 비보를 제가 들었는데 애트모스관에서 이제 그런 시점에 굉장히 사실은 이 일본 영화들이 한국에서 참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2주 전에는 이제 메리와 마녀의 꽃이라는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튜디오에 있던 감독이 그 아리에티를 만들었던 감독이 독립해가지고 지브리 스튜디오 멤버들과 다 같이 만든 거의 지브리 영화 같은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것도 썩 이제 잘 되진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좋게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개봉한 블록버스터 한 개도 안 보고 계속 여기서 이런 영화 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이너 취향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영화도 좀 길긴 하지만 좀 독특한 영화였고 아마 고레다 감독님 영화,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를 여러 개 보셨던 분들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나 이런 기사답게 얘기한 부분들이랑 제가 오늘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는 식으로 1부와 2부로 나눠서 한 30분 이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V 프로듀서를 시작했고요. 처음 영화 만든 건 95년에 또 환상의 빛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흑백 영화였고 사실 한국에서는 작년에 이제 처음 다시 한국 개봉을 처음 했던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마도 04년에 아무도 모른다, 꼬마들 자라는 거 실제로 1년, 2년 동안 찍어서 만든 엄마 사라진 다음 꼬마들끼리 아파트 살던 얘기 있었죠. 그거하고 걸어도로 완전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분이고, 2011년에 나온 진짜로 일어날지 몰라 기적 같은 영화로 좀 대중적으로 알려졌지만은 아마도 그 조금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에 기억에 남게 된 영화는 2013년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의 주연인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거기 아버지 역할로 나왔었던 작품이고요. 그 릴리 프랑크랑 나오면서 아들이 바뀌었던 얘기에서 자기가 키운 자식과 낳은 자식 사이에 고민이 되면서 아버지로 성숙한 얘기를 다뤘는데요. 거기서도 가족, 그러니까 이 아무도 모른다도 가족, 걸어도도 가족, 진짜로 일어날지 몰라 기적도 결국 이게 진짜 내 가족일까? 이런 고민. 그다음에 내가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이카로 나온 히로세스즈라는 아가씨, 이번에 20살이 된 그때 2015년에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만화 있죠. 그 만화를 이제 영화화했던 작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도 거기도 고아가 된 아이가 네 번째 여동생이 배가 다른 언니들과 함께 도쿄 영토 가마쿠라에 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만화를 원작을 가지고 했던 영화였거든요. 그것도 역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2016년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작품 작년에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엄마와 또 아들 약간 또 껄렁한 아들과 자기 자식, 이혼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하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에 특화된 사람, 대부분 그 주제만 천착하는 분이 한 첫 번째 법정 스릴러다라고 이제 얘기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 법정 스릴러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법정 스릴러를 껍데기로 한 가족 얘기죠. 결국은 세 번째 살인을 여러분이 기대하셨을지 몰라요. 누가 왜 두 번째까지만 나오고 세 번째가 안 나올까.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알겠죠. 이 세 번째 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셨을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왜 어떤 의도에서 지금 맨 마지막 나오면은 오리지널 스토리, 스크린플레이, 에디팅, 디렉팅까지 다 본인이 그러니까 원작이 없이 자기가 다 쓴 이야기입니다. 그 걸어도를 찍은 다음에 재범을 저지른 범죄자의 얘기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지만 두 번째는 사람이 좋아서 죽이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생각만 갖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본의 이제 법조인들이랑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법정은 진실을 규명되는 곳이 아니라 조종을 하는 곳이다. 우리가 생각할 땐 법정에서 모든 게 낱낱이 밝혀지고 우리 한국이 특히 좋아하는 게 요즘 그거잖아요. 왜 거짓말? 최순실은 왜 거짓말을 할까? 뭐 이런 누가 봐도 명백한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까지 나온 것도 다 아니라고 부정을 할까? 하면서 막 속상해하는데 이건 조정을 하는 곳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 뭔가 다른 생각, 좀 더 생각들이 확 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도 많은 컨설트를 받았다고 하고 그 아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법을 맡고 있는데 판결은 절대적이라는 것에서 오는 근본적인 두려움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하고 싶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를 들면 최근에 개봉된 변호사라든지 소수 의견이라든지 한국의 영화들 아니면 우리 많이 본 미드의 법정물들 보면 결국 법정에서 정의가 밝혀지게 되죠. 아니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마지막에 불꽃 튀는 논쟁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의가 승리하는 면들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이 감독의 의도는 그건 전혀 아니라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하물며 이 법정이란 극단적인 자신의 삶과 죽음을 놓고서 저울질하는 순간에조차도 모든 각 파티에 있는 검사건, 변호사건, 증인이건, 피해자건, 판사건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법정에서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몇 가지 이전 영화와 다른 저는 뭐 영화 하는 사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느꼈던 일반적인 패턴과 굉장히 다른 그 카메라 워크가 나옵니다. 굉장히 클로즈업이 많죠. 지나칠 정도의 클로즈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접견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접견실에서의 클로즈업은 좀 부담스러울 정도. 그래서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 있죠.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가운데가 있고 약간 옆으로 좀 가운데가 옆에 있어야 될 텐데 약간 한쪽으로 지나칠 정도로 옆으로 가 있게 되는데 그게 이 시네마스코프 비율 2.35대 1로 찍었다고 그래요. 옛날 시네마스코프 있죠. 우리 서부 영화 볼 때. 그래서 이 영화 자체를 그런 구도가 좋을 것 같아서 마카로니 웨스턴 같은 옛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서부극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했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